자, 여러분,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 6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계속 6교시나 수업을 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수업, 오늘 시스템 보안 중급 1의 마지막 수업 항목은 시스템 해킹 기술입니다. 그 개인용 PC라든가 이런 시스템에 있다면은 그 시스템 해킹을 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기본적인 기술, 그 해킹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스템 해킹 기술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이 해킹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뜻은 뭘까요? 해킹이라고 하는 거. 뭐 요즘 세상에서는 뭐 인터넷 방송 뭐 이런 데서 워낙에 많이 해킹이라는 용어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결국은 뭐 내 시스템에 뭐 망가뜨린다, 뭐 내 시스템에 뭐 악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것들이 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는. 근데 사실은 19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그 미국에서 해커 뭐 이런 용어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이 해킹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즉, 특정 시스템의 보안상의 문제를 발견해주는 어떤 그러한 행위를 원래는 해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해킹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사실은 크래킹이라고 하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난 뭐 10여 년, 뭐 20여 년 요 사이에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해킹이라는 용어를 워낙에 안 좋은 의미로 이제 사용하면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이 해킹이라는 용어가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크래킹이든 해킹이든 어쨌든 시스템의 보안상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것만큼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안상의 문제를 발견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크게 시스템 해킹과 네트워크 해킹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잠깐 볼 거는 그 시스템 해킹에 대한 기술들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 해킹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은 굉장히 보안상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보안상에 인터넷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 근데 왜 보안상에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취약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터넷과 연결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어떤 로컬 랜이 이제 구성되어 가지고 가장 최종적으로 스위치에서 혹은 라우터나 어떤 스위치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데이터가 도착을 할 거예요. 도달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인터넷의 그 근본적인 취약점인데요. 요 문제는 여기 이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스위치나 라우터에서 특정인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뜻 생각하기에는 특정 시스템에 보내는 데이터면은 해당되는 스위치에서 특정 시스템에게만 이렇게 데이터가 딱 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사실은 착오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데이터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로컬 랜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데이터가 다 갑니다. 자, 근데 왜 특정인만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해당되는 여러분들 그 시스템 PC에서 자기 주소로 들어오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한테만 그 데이터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해커인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내 시스템에다가
내 시스템에 오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들이도록 하는 장비 혹은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내 로컬 랜에 흘러다니는 모든 거는 내가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TCP/IP 프로토콜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라서, 물론 이제 이런 취약점들이 다 알려져 있고 해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지만은 전 세계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토콜을 다 한꺼번에 바꾸지 않는 한은 이 취약점이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이게 근본적인 인터넷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시스템에서 해킹 기술로 사용하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제 기술들을 개념만 잠깐 보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유닉스와 리눅스는 같은 이제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것이 알아야 되는데, 특히 setUID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가리키는, 소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소유자를 가리키는데, 이 소유자의 아이디가 UID예요. 유저 아이디예요. 그 다음에 effective UID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파일이 수행되는 동안에 권한 설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UID를 effective UID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파일을 실행할 때는 요 UID나 effective UID나 요게 서로 동일해요. 서로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set UID가 걸려있는 프로그램, 그 파일들이 문제예요. 근데 set UID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파일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그 파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파일 소유주의 권한을 가지고 실행되어지는 것을 set UID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set UID가. 보안 측면에서요. 근데 이게 필요로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패스워드를 내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그 패스워드라고 하는 명령어를 쳐가지고 내 패스워드를 바꾸는 그 명령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명령어들은 필요에 의해서 set UID가 걸려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실제적인 모습인데,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루트 소유예요. 이게 유닉스와 리눅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안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따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그 앞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걸 들어가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한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강의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비밀번호 변경 프로그램은 루트가 소유주예요. 근데 이 루트가 소유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룹이든 아니면 기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여기 와서 패스워드를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set UID가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R-S라고 붙여진 이 S가 set UID가 걸려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인데, 이게 S가 걸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어떤 사람이라도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루트의 권한으로 이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이라서 사실은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괜찮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setUID가 걸려있는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걸려있는 거고요. 나중에 혹시 그 해킹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setUID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혹시 그걸 강의하게 되면은 또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시스템 보안에 있어서의 그 해킹 기술은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 환경 변수를 이용한 공격 기술이 있습니다. 환경 변수를 이용한 공격 기술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중 하나가 이 IFS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IFS라고 하는 것은 예제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그 해당되는 그 환경 하에서 필드, 그러니까 어떤 단어와 단어를 뭘 이용해서 구분할 거냐 이거예요. 뭘 이용해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슬래시예요. 즉 디렉토리와 하나의 디렉토리에서 또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디렉토리 슬래시 디렉토리 슬래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 단어, 요 디렉토리와 디렉토리 사이는 요 슬래시라고 하는 요거를 구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디렉토리와 디렉토리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IFS라고 불리는데요. 근데 이거를 IFS를 슬래시에서 빈 공간, 스페이스 바로 만약에 해커가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execution,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함수,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주는 그 시스템 콜이에요. exec가. 근데 이게 시스템 콜에서 루트 밑에 USR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send 메일을 실행하라라고 지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해커가 IFS 요거를 슬래시에서 스페이스 바로 변경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요 IFS가 빈 공간 스페이스 바로 이게 변경이 돼 버렸잖아요. 이게로. 그러면 이 EXEC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원래는 요 프로그램을 짠 사람의 의도는 루트 밑에 USR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샌드 메일이 실행되라라는 뜻으로 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실제로 이 IFS에 의해서 요거는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면은 해당되는 그 디렉토리에 만약에 U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은 US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거기에 4개 변수로 LIB하고 샌드메일이라고 하는 게 4개 변수로 가지고 들어가서 실행하라라는 의미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프로그램 짠 사람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의도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게 하나의 환경 변수를 이용한 공격 방법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패스를 이용하는 공격 방법도 있고요. 또 실제 라이브러리를 다른 라이브러리로 바꿔버리는 그런 공격 방법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환경 변수, 인바이러먼트를 수정함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공격 기술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시스템 그 해킹 기술 중에 하나가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경쟁 조건을 이용한 공격 방법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움직이면서 동작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가 해당되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특정 리소스를 동시에 서로가 이 리소스를 사용하려고 경쟁한다라는 의미에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경쟁 조건이라고 하는 게요. 자, 근데 이 예제를 하나 들여다보죠.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에서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메일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가정하면은 만약에 이메일 서버 쪽에서는 어떤 특정인에게 이메일이 딱 도착하면은
일단 자기 시스템에서 해당되는 그 이메일 주소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합니다. 이메일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요. 그 이메일 주소가 있는지를. 그리고 나서 이메일 주소가 존재하면은 해당되는 그 이메일 서버, 이메일 주소에다가 그 도착한 메일을 써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 프로그램 사이, 요 메일 서버 사이에서는 이 이메일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순간하고 이메일을 실제로 거기다 쓰는 요 사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죠. 요 사이에는 여기 이메일이 있는지 체크했고 그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 이메일에다가 주소를 이메일 실제 데이터를 여기다가 썼으니까 이 사이에는 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는 또 다른 해커의 프로세스 타스크에서 요 이메일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나서 이메일이 있는 곳에다 쓰는 요 사이에서 실제로 요 이메일을 다른 해커가 원하는 다른 곳에다 링크를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요 리소스를 요 프로그램하고 해커의 프로그램이 서로 경쟁한다라는 것에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버리면은 요 프로그램, 요 샌드메일 메일 서버는 자기는 이메일이 있다라고 체크를 해서 이메일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메일에다가 자기는 저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해커 프로그램이 이 짧은 순간에 요 링크를 다른 데다가 걸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저장이 엉뚱한 데 이제 저장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방법을 이용한 공격 방법이 레이스 컨디션을 이용한 공격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 예제를 들었던 이런 샌드메일에서 메일 서버에서 이런 문제는 요즘은 다 패치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도 가장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해킹 기술이 버퍼 오버플로우 기술입니다. 이 버퍼 오버플로우 기술은 요즘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격 기술이에요. 그럼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사실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어떤 데이터의 저장 공간은 무수히 많이 선언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정말 많이 사용을 하죠. 어떤 프로그램에서는요. 자,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지금 예제는 C 언어를 가지고 지금 예제를 들어놨는데요. 프로그램을 또 모르는 학생들은 또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지만은 일단 한번 들어보면은 메인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쭉 진행을 하다가 어떤 함수를 만약에 호출하게 됐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흐름은 그 함수에 일단 점프를 하죠. 그리고 그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점프를 해가지고 해당되는 함수를 또 쭉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함수가 실행이 다 돼서 끝마치는 마지막 쪽에 이제 리턴을 하잖아요. 그럼 리턴을 하게 되면은 그 리턴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서 해당되는 리턴 주소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 리턴 주소로 가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실행되는 거죠. 메인에서 쭉 실행하다가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로 가서 쭉 실행하다가 리턴되면은 최초에 그 함수를 호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또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동작입니다. 정상적인. 자, 근데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함수 안에서 이제 버퍼 어떤 저장 공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텐데요. 요 버퍼들에 대해서 오버플로우 시키는 거죠. 버퍼를 강제적으로. 그럼 강제적으로 버퍼를 오버플로우 시키다 보면은 원래 이 리턴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곳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잘 계산을 해가지고 오버플로우 하는 것을 적절히 조정을 하면은 해당되는 리턴되는 요 주소의 데이터를 해커가 원하는 위치로 점프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해커는 요 점프하는 요 주소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해킹 코드를 심어 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정상적인
요 소스의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쭉 하다가 펑션 해당되는 함수로 가서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리턴해서 되돌아가야 되는데, 방금 전에 이 함수가 실행되는 와중에 버퍼 오버플로우에 의해서 주소가 영향을 받아서 해커가 원하는 쪽으로 점핑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해커가 원하는 해킹 코드가 실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입니다. 근데 이 공격 기술이 지금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격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공격 기술 중에 하나가 버퍼 오버플로우 자체 내에 스택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힙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요 최근에는 포맷 스트링 어택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버퍼를 오버플로우 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그 포맷이라고 하는 게 그 프린트에서의 그 포맷입니다. 이런 것의 스트링 그 퍼센트 n을 이용해 가지고 역시나 해킹 공격하는 기술들이 최근에 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해킹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 비슷한 이런 기본 개념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공격 기술입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의 실수나 잘못된 설정에 의해서 해킹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시스템 안에 굉장히 다양한 쪽에 이제 관리자가 설정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설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공격자의 빌미를, 어떤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게 관리자의 실수에 의한 잘못된 설정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넷 데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개의 그 포트에서 이제 포트를 통해서 수많은 응용 패킷들이 다 이제 해당되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넷 아이넷 데몬이라고 하는 게 떠서 각 포트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25번 포트가 이메일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5번 포트에서 들어오는 패킷이 있으면은 이메일을 처리하는 데몬에게, 이메일을 처리하는 그 서버에게 이 패킷을 딱 보내줍니다. 이 아이넷 데몬이요. 그 다음에 또 아이넷 데몬은 쭉 감시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80번 포트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웹브라우저잖아요. 그럼 웹브라우저를 처리하는 데몬한테 이 패킷을 딱 던져주고 또 감시를 합니다. 이게 아이넷 데몬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넷 데몬을 잘못 설정을 해놨다. 그럼 그야말로 완전히 이상하게 동작을 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이때 만약에 이제 관리자가 만약에 실수를 했다, 이런 걸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했다 그러면 전혀 엉뚱한 동작을 하죠. 그러면 이런 관리자의 실수를 순간 포착해 가지고 해커가 공격하는 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이런 공격들도 이게 뭐 별로 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이런 경우도 꽤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공격들, 여러 가지 이런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스티키 비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모든 그 유닉스 시스템 서버에 들어오는 모든 유저가 사용 가능한 디렉토리가 존재합니다. 그 디렉토리가요. 그 디렉토리 존재가 일반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루트 밑에 tmp라고 하는 디렉토리, 루트 밑에 var 밑에 tmp라고 하는 이런 디렉토리. 이런 디렉토리는 그 해당되는 서버에 들어오는 모든 유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삭제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쓸 수도 있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데, 모든 유저가 마음대로 삭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유저가 여기에 딱 들어와 가지고 이 디렉토리에다가 어떤 임시 파일을 막 생성시켜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이건 뭐 이상한 파일이네 그러면서 그냥 삭제해 버려요. 이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스티키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런 명령어에 의해서 이제 비트를 설정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change mode 17778 파일명이라고 했는데요. 그거 디렉토리나 파일에 가보면은 제일 끝에 요 T라고 하는 게 딱 되어 있으면은 아 이건 스티키비트가 설정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물론 요 TMP나 VAR, TMP나 요 밑에 있는 것에는 누구나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만들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는 거는 사실인데 요 만약에 스티키비트를 설정을 그 안에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만들면서 요거를 딱 설정을 하면은 요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만든 사용자, 즉 그 소유자만이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세팅하는 게 바로 스티키비트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무나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모든 유저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 맞아요. 모든 유저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삭제만은 모든 유저가 못하도록 방어하는 그런 기술인 거죠. 요거는 뭐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오늘 6교시 시스템 해킹을 위한 기술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해킹을 해보거나 하는 것들을 제가 일부 좀 만들어 놓기는 했었는데요. 해킹 공부하기 위한 이런 것도 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과 직접 대면 수업을 하면서 만약에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같이 해킹 문제 풀이를 하면서 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시스템 보안 중급원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파이썬 프로그램, 정보 방어의 기본 개념, 보안 위협, 그리고 시스템 보안을 위한 보안 시스템들, 그리고 각종 해킹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스터디를 했었고, 그리고 실습으로 이제 MS-DOS, 배치,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램에 대한 실습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시스템 보안 중급 2에서는 그렇다면 시스템 보안을 위한 실제 개인용 PC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시스템 보안 중급어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간 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